6개월 전 코스피는 3,200이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코스피가 설마 5천까지 가겠어? 했던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됐고 지금 코스피는 6,100선을 돌파했습니다. 반년 만에 무려 90%가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변은 다 번 것 같은데 내 계좌만 조용한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이미 많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이미 늦은 건지 그 불안과 후회 오늘 한번 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 시장 그냥 운 좋게 오른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상승이 왜 단순한 거품이 아닌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핵심은 반도체예요. 지금 시장을 이끄는 절대적인 주인공이 바로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엔 공급이 넘쳐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투자가 줄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AI라는 완전히 새로운 수요가 시장에 등장했거든요.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고 AI 서버는 교체 수요가 쏟아지고 차세대 메모리는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겁니다.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올해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 HBM 시장만 따로 보면 485억 달러 규모로 무려 48%가 커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SK하이닉스 지분을 5% 이상 확보했다는 공시가 뜨자마자 그날 주가가 7% 급등했어요. 이건 단순한 투기 자금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머니가 지금 한국 반도체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만으로 이 상승을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기업들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전 한국 기업들은 돈을 잘 벌어도 그 돈을 금고에 쌓아두기만 했어요. 주주한테 돌려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민낯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싸게 쳐준 이유가 딱 거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기업들이 버는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배당만 늘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사주를 대규모로 사들인 다음 아예 소각해버리는 겁니다. 주식 수가 줄어들면 남은 주식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구조죠. 실제로 특정 거래일에 상한가를 친 11개 종목 중 6개가 증권주였어요. 조선, 방산, 전력인프라까지 온기가 번지면서 이제는 특정 섹터만의 잔치가 아닌 시장 전체의 축제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전 세계 돈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MSCI 한국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ETF가 연초 이후 40% 이상 올랐습니다. 미국 전체 주식형 ETF 수익률 순위에서 한국 관련 상품이 상위권을 싹쓸이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투자자들이 자국 빅테크를 팔고 한국 하드웨어를 사고 있다는 겁니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투자처로 직접 지목했어요.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세계 최고의 기관들이 한국 주식을 담기 시작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지분을 51%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49%대까지 빠졌던 게 이 숫자예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보수적인 증권사로 꼽히는 노무라 증권마저 올해 상반기 코스피 목표 밴드를 7,500에서 8,00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20년간 우리 귀에 딱지처럼 붙어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이제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꿔 불러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럼 지금 가장 뜨거운 종목 삼성전자부터 짚어볼게요. 2025년 1월 이후 주가가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이미 늦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증권가의 시각은 다릅니다. 최근 33명의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 보고서를 냈는데 단 한 명도 매도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전원 매수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실적이 주가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모건 스탠리는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245조 원으로 봤고, 노무라 증권은 2027년까지 322조 원을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 역대 최고 실적이 2018년 59조 원이었거든요. 그 숫자의 5배가 넘는 이익이 예고되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실적이 그보다 더 빠르게 따라오고 있으니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거죠. KB증권은 목표 주가 24만 원, 노무라는 29만 원을 제시했는데 현재 주가 20만 원 대비 여전히 50% 가까운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강해졌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1년 전만 해도 삼성은 SK 하이닉스에게 D램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33년 만에 굴욕이었어요. 시장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딱 1년 만에 그 자리를 되찾아왔습니다. 25년 4분기 D램 시장 점유율을 37%까지 끌어올리면서 분기 매출 190억 달러를 달성한 거예요. 전분기 대비 41% 급등한 수치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핵심 무기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D램 가격 폭등이고 다른 하나는 HBM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6세대 HBM사 양산을 시작했거든요. 속도가 13GB/s로 엔비디아가 기존에 요구하던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고 단일 스택 대역폭은 2.4배나 향상됐습니다. 이 제품이 엔비디아 최신 AI 가속기 베라루빈에 탑재될 예정이에요. HBM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인식을 단번에 뒤집어 버린 겁니다. 삼성이 다시 왕좌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얘기예요. 근데 그냥 자동차 얘기가 아닙니다. 2025년 현대차는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던 종목이었어요. 미국 관세 리스크에 전기차 수요 둔화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17만 원까지 쪼그라들었거든요. 그 당시 현대차 주식을 들고 있던 분들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 주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60만 원 부근입니다. 저점 대비 3배 반이 넘게 오른 거예요. 시가총액 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6년 7개월 만에 코스피 시총 3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이 반전의 주인공은 아틀라스입니다. 현대차 계열사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CES 2026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56개 관절에 360도 회전, 최대 50kg 운반, 백덤블링 중에도 균형을 잡는 로봇입니다. 시장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CES 이후 현대차 주가 상승률이 90%에 달했는데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18%였습니다. 아틀라스가 단순한 쇼가 아니라 돈을 버는 로봇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현대차 주가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는지 따져볼게요. 핵심은 밸류에이션 체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틀라스 공개 전까지 현대차의 PER은 고작 1에서 8배였어요. 그냥 자동차 만드는 회사로 봤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KB증권이 현대차 목표 주가를 31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렸는데 근거가 흥미롭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가치 35조 원, 기존 자동차 사업 가치 70조 원, 거기에 휴머노이드 기반 자율주행 파생 비즈니스 가치 60조 원을 합산한 겁니다. 현대차가 피지컬 AI 기업으로 재분류되는 순간 PER 기준이 자동차 업종의 7, 8배에서 테크 기업 기준인 CO에서 20배로 바뀌거든요. 주가 계산법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28명의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냈는데 전원 매수 의견이었고 목표 주가는 80만 원 내외였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나스닥 상장도 내년 상반기 검토 중인데 KB증권은 기업 가치를 128조 원으로 봤습니다. 현대차 시총 전체보다 자회사 하나가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1년 만에 3배 넘게 오른 주식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대형주가 부담스러운 분들,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섹터는 전력기기예요.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같은 대장주들이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업종 자체가 지금 초황 사이클에 막 진입한 겁니다. 국내 전력기기 대장 기업들을 합산한 수주 잔고가 30조 원을 돌파했어요. 지금 당장 수주를 한 건도 못 받아도 3년에서 5년치 매출이 이미 확보된 상태란 겁니다.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대장주를 못 산 분들은 어디를 봐야 할까요? 산일전기를 주목해 보세요. 아직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조명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체 매출의 60%가 ESS, 신재생 특수 변압기, FOB 조건 납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미국 관세 영향을 사실상 거의 받지 않는 구조예요. 경쟁사들이 관세 부담을 떠안고 있는 동안 산일전기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력기기 섹터가 부담스럽다면 대장주 대신 이런 종목부터 살펴보세요. 두 번째 섹터는 방산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은 이미 대형주 반열에 올라섰죠. 근데 방산이라는 게 완성품만 팔고 끝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 논리가 나와요. K2 전차를 폴란드에 팔았다고 거래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전차가 운용되는 수십 년 동안 탄약, 레이더, 통신 시스템을 계속 납품해야 합니다. 옵션으로 따라가는 부품과 소모품 시장이 완성품 못지않게 크다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시스템과 풍산입니다. 하나시스템은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 분야에서, 풍산은 탄약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대형 무기 수출이 늘어날수록 이 두 기업의 실적은 자동으로 따라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KF-21 전투기 개발이 사실상 완료됐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UAE, 말레이시아, 폴란드와 수출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수출 계약 소식이 단 하나만 터져 나와도 주가가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이벤트를 기다리는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세 번째 섹터는 금융주입니다. 사실 금융주는 이번 장세에서 가장 구조적인 수혜를 받는 섹터인데 반도체나 로봇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어요. 근데 숫자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같은 대형 금융지주들이 올해 총 주주 환원율 목표를 40에서 50%로 제시했어요. 버는 돈의 절반 가까이를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까지 병행하고 있으니 주식수는 줄고 주당 가치는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올해 예상 주당 수익률이 6.8에서 7.2%에 달합니다. 예금 금리랑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매력적인 숫자인지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주목할 종목이 있습니다. IMA, 즉 종합투자계좌 제도가 현실화되는 순간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올라설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시에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밸류업 정책이 계속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금융주는 지금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한 수혜 섹터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섹터는 K뷰티와 바이오입니다. 반도체와 로봇에 가려서 요즘 잘 안 보이죠. 근데 지금 외국인 자금 일부가 반도체 차익 실현을 하면서 화장품 업종으로 흘러들어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가 실적을 아직 따라가지 못한 종목들이 이 섹터에 유독 많거든요. APR을 한번 볼까요?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이 3,6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200% 넘게 폭등한 숫자예요. 이 정도 실적이면 주가가 훨씬 더 올라와 있어야 정상인데 아직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달바 글로벌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C는 KBT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장과 함께 올해 KBT 수출 사이클이 본격화되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실적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건 시간 문제인 섹터예요. 지금 이 조용한 구간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뜨겁다고 해서 모든 돈을 주식에 쏟아붓는 건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는 반드시 현금으로 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현금을 그냥 남은 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조정이 왔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공격 무기이자 예상치 못한 충격을 버텨내는 방패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신호는 뭘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재상승입니다. CPI나 PCE 지표가 예상치를 연속으로 웃돌기 시작하면 긴장해야 합니다.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주식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B2 급증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 신용잔고가 30조 원을 넘어섰고 투자자 예탁금은 사상 최고치인 110조 원을 돌파했어요. 조정이 오면 반대 매매가 쏟아지면서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구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주도주의 이상한 하락입니다. 호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힘없이 횡보하거나 거래량이 평소의 두세 배로 터지면서 21선을 깨면 큰손들이 이미 짐을 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대형주 랠리에 소외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할까요? 여기서 제일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나만 빼고 다 벌었다는 생각이 극도로 강해질 때입니다. 그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이 묘하게도 대형주의 단기 리스크가 가장 높은 시점과 겹쳐요. 지금 당장 몰빵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면 그게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단 시장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대형주라고 다 같은 대형주가 아니거든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과 지수 따라 그냥 올라온 종목은 완전히 다릅니다. 들어가더라도 오늘 일부만 담고 조정이 오면 추가 매수하는 분할 매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요. 시장은 항상 두세 번의 기회를 줍니다. 중소형주를 보유 중이시라면 지금 당장 대형주로 갈아타는 건 재고하세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026년엔 소형주가 대형주를 능가할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고 봤거든요. 빠른 자가 시장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가 이깁니다. 지금 이 시장은 단순한 상승장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실적 성장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동력이 동시에 작동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코스피 7,000, 8,000포인트가 가능하냐는 질문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냐의 문제입니다. 다만 축제가 뜨거울수록 출구 근처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수익은 주식 비중에서 나오지만 생존은 현금 비중에서 나옵니다. 나만 못 벌었다는 조급함보다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웃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건 빠른 자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